딸아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버니는 딸 줄리아를 학교에서 픽업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줄리아가 오늘은 학교에서 가지고 온 종이를 꼼지락거리면서 느릿느릿 집 뒷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버니는 뒷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내 루스가 차고에 쓰러져 있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딸아이가 보지 못하게 막아서고 급히 911에 신고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버니는 교실을 둘러보는데 한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스란 아이는 너무 예뻐서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 데이트를 신청했는데요. 루스는 됐거든 저리 가 하며 단칼에 버니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버니는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루스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마침내 그들은 첫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생각대로 루스는 너무 재미있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버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뒤 루스에게 청혼하며 결혼하게 됩니다. 첫 아이 제플리를 낳고 10년 뒤 늦둥이 줄리아를 낳으면서 버니와 루스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자랑은 제플리였는데요. 제플리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특히 동생 줄리아를 극진히 보살피는 아이로 부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제플리가 8살 되던 해 루스는 조울증을 진단받게 되는데요. 특별한 진료를 거부해 몇 년을 흘려보내던 중 루스가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 그녀는 8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버니는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함께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증세가 더욱 심해졌는데요. 불안장애와 환영과 환청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칼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기 시작했는데 이런 행동은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버니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루스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엄마가 아프자 제플린은 투잡을 뛰면서 용돈을 벌었고 엄마를 대신해서 줄리아를 돌봤는데요. 루스의 정신병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분노는 제플리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늘 공격하곤 했는데 어떤 날에는 제플리의 목을 조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23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온 루스는 여전히 약을 복용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버니는 이혼을 요구합니다. 루스는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챙길 것을 약속해 버니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스가 약을 챙겨 먹으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은 행복한 봄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5월에 51세 루스는 심하게 폭행당하고 칼에 찔린 채 사망하게 되는데요. 두개골이 모두 열려져 부서져 있었으며 칼로 목을 16번이나 집중적으로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이런 오버킬의 형태는 피해자와 살인자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 대위부는 25년 경력 동안 이렇게 잔인한 살인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폭행을 당했을 때만 해도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살인자는 심한 폭행을 한 뒤 칼을 찾아와 계속 찌른 것으로 부검인은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법으로 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공격을 멈추고 칼을 찾는 동안 그 자리를 떠나고 이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 살인에는 어떤 성적 공격도 집안에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버니는 20대 초반에 펍에서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 남자가 크게 다쳐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루스 언니에 따르면 제플리가 태어나기 전까지 루스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남편을 무서워했다고 하는데요.
버니는 모든 일은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될 수 없다고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루스가 살해당하기 전까지 그녀가 친언니와 지속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언니에게 누가 범인일 것 같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루스 언니는 남편인 버니를 지목했습니다. 버니의 뒷조사를 하던 경찰은 루스가 사망할 때쯤 버니는 집 근처 GNC 스토어 매니저인 르네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니는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버니는 20대에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사실도 인정했고 아내가 죽기 전 6개월간 르네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인정했지만 아픈 아내를 절대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아내가 미웠다면 자신은 이혼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버니는 사망 추정 시간에 그는 회사 동료 4명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딸아이를 픽업하러 간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버니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진범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망한 루스를 발견한 버니는 경찰들과 앰뷸런스가 도착한 후 아들 제플리에게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전화합니다. 당시 제플리는 근처 철물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제플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버니와 줄리아는 앰뷸런스에 타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플리 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제플리 손에 붕대를 풀자 양손에 상처가 있었는데 철물점에서 나무판을 옮기면서 생긴 상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플리에게 엄마가 살해당했다고 전하고 그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제플리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CCTV 확인 결과 루스는 오전에 마켓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10시 54분에 마켓을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녀의 살인 현장이 발견된 것은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플리는 뭘 했는지 경찰은 추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오후 1시 30분쯤 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편지를 벽난로에 넣고 엄마에게 인사한 후 이웃집에 잔디를 깎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이웃인 다엔의 증언에 따르면 제플리가 잔디를 깎으러 오기로 한 날은 월요일이었는데 그가 여러 번 전화해서 사건 당일 잔디를 깎으러 오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서 일을 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루스가 죽고 5개월이 지난 뒤 경찰은 21살 아들 제플리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플리 변호사의 변호가 시작되었는데요. 만약 그가 엄마를 이렇게 살해했다면 온몸에 피를 뒤집어 썼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의 옷이나 차량에는 혈흔 자국도 없었고 그의 손에 난 상처는 오래된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질문이 없었던 것은 제플리는 원래 성품이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거나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전 여친 홀리에게 제플리가 폭행이나 두려움을 준 적이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엄마를 죽일 수 있냐고 호소했습니다. 아빠 버니는 절대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조차 하지 않았고 엄마가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도 맞고만 있었지 절대 아픈 엄마를 밀치지도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버니는 감옥을 방문해 너가 엄마의 죽음과 관련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줘. 엄마가 그날 너를 공격해서 너가 그렇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너를 빼낼 수 있어. 아빠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니? 라고 질문했고 제플리는 단호하게 자신은 절대 엄마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의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증인으로 제플리와 같이 일하는 닉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 철물점에서 일할 때 나무판을 옮겨야 했고 손을 다친 적이 있지만 제플리처럼 다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번 나무판이나 박스를 옮겼지만 제플리와 같은 모양으로 상처는 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웃 주민 다이앤은 재판에서 제플리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틀어주었는데요. 일하는 날이 아닌데 일하러 가겠다고 하며 자세히 자신의 일정을 메시지로 남겼는데 평소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요? 제플리의 전 여친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홀리는 그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깊은 관계였는데 그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병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엄마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심해 보였고 집을 나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집에서 나오면 동생 줄리아가 엄마의 공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 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홀리는 그를 사귀는 동안 제플리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엄마가 죽기 2달 전에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의 자상한 모습 뒤에는 자신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제플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집안으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성적인 어떤 공격도 없었다는 것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루스에게 분노를 느낀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4일 뒤 판결을 발표합니다. 제플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그가 우발적으로 엄마를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2급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기회가 있는 20년에서 최고 6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플리의 정확한 알리바이가 없는 점, 손에 난 의문의 상처, 계획에 없었던 잔디를 급하게 깎으러 간 점, 그리고 루스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그녀의 정신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과 가족 중 유일하게 루스의 공격의 대상이었던 점을 이유로 충분한 살해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 소견을 낼 수 있는 자리에 버니는 딸 줄리아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었는데요. 오빠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그립고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해주는 오빠가 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제플리는 동생의 편지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가정이 꾸준한 치료를 거부한 엄마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녀들과 가족을 생각해 정신병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면 자녀들과 함께 더 좋은 추억을 지금쯤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